사람에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5세계 질문해보자. 평생 입을 옷값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밥에게 질문해보자. 평생 먹을 밥값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사람에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예금 통장에게 질문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대답하겠지? 네, 하정우 씨 사람에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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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시멘터리 오늘도 네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한테 진짜 돈이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너무 황당. 또 피곤하시죠? 피곤합니다. 근데 진짜 저는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남한테 빌리러 다니지 않고 응? 크레딧 카드값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살면은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렵죠. 어렵나요? 남한테 빌리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빌리죠. 제가 한 4년 전에 난생 처음으로 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시도를 해봤는데 네.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었어요. 아니 요즘 돈 빌리면 막 잘해주지 않나요? 와이프가 나 원래 뭐 대출한 게 있었는지 한도가 안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네?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자세가 일단 너무 비굴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한 군데서 그 퇴짜 맞았어. 죄송하지만 저희 은행 안 돼요. 다른 은행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불안, 초조, 떨리고 막 위축되고 막 내일은 불릴 때까지 막 이거는 될까? 힘들더군요.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저는 베이징, 중국 그들이 워낙 돈 하면서 산다고 하니까 물론 돈이 좋죠. 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과연 돈이 얼마나 있으면 우리가 그냥 만족하며 살까? 사실 만족을 모르니까 사람인 거죠. 예전에 어떤 책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것은 은행과 냉장고가 있으면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욕망을 채워넣기 시작하면서 쟁여놓을 수 있는 욕망이 생기면서 불행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중국 사람들이 뭐 그 돈 밝힌다 이런 얘기들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다만 돈에 대해서 솔직한 것이고 예전에 진짜 현금이 통용될 때 그 한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에서 엄청 화를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잔돈을 주면서 돈을 던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인 친구가 저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돈에 대해서 관대한 척 하면서 돈이 뭐라고 그거 던진다고 기분 나빠하니? 난 너희들이 더 이상하다. 사실 저는 되게 허를 찔린 기분이었거든요. 사실 그 중국 사람들의 깊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다 보면 중국 사람들은 솔직히 내세를 믿지 않아요. 이 생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종교나 이런 것도 없고 사실 뭐 도교나 뭐 기복 신앙은 있죠. 민간 네. 신앙은 있지만 뭐 이 생이 끝나 내가 이 생에서 죄를 지어서 뭐 내세에서 뭐 좋게 태어난다 안 믿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게 전부인 거죠. 근데 이 현재에서 충분히 살 때 가장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무엇인가? 돈이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네네. 현실적인 게 맞아요. 네. 그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돈이 자유도 줘요. 이거 팟캐스트 안 하고 그냥 1년 내내 놀러 다녀도 되잖아요. 돈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미선 아닙니까? 중국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전혀 상반되는 지금 얘기를 좀 전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 아까 먹는 거 얘기했는데 저기 교수님한테 할 말 많은 게 우리 둘이는 먹는 것도 아는데 별로 안 먹어요. 저는 심지어 약간 혐오과예요. 생라면만 가지고 일주일도 먹고 그래요. 먹는 거에 대해서 거의 그게 없어요. 그래요? 돈이 안 들어요. 근데 그렇구나. 가정이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돈도 많이 들어요. 돈 안 벌 수 없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다큐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학자들의 돈은 어느 선까지는 비례한다. 행복에.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해. 근데 먹고 살만해지면 충분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빌리지 않고 남한테 손님 일지 않고 네. 그게 이제 그 정도 네. 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정도는 X로 치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혹시 궁금해요. 그거 막 신문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네. 10억? 10억, 20억은 있어야 된다. 막 85세까지 살려면 그런 얘기 나왔죠. 그죠. 근데 중국은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문화대혁명 끝나고 급속히 경제 발전했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믿을 데가 없잖아요. 맞아. 돈. 돈이 있어야 자유도 굉장히 사고.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개혁 개방되면서 그 전에는 그 직장도 다 국가에서 배급을 했어요. 직장을 너는 그러니까 전공이 안 맞아도 넌 저기 가서 뭐 영화 거기 어디 가서 뭘 해. 컴퓨터 전공했는데 네네. 영화에 가서 해 그럼 하는 다 거야. 배분을 했다고요. 그리고 집도 배분을 했는데 심지어 결혼까지도 간섭을 했어요. 사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결혼하면 뭐 그 당에 뭐 허락을 받아가지고 뭐 결혼 증서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하다가 개혁 개방이 되면서 이 중국 사회에 엄청난 이제 대변화가 와요. 그 중에 하나가 하해라 그래서 시아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하자에 바다 해자예요. 이것은 이걸 연상하면 돼요. 그동안은 식량 배급도 주고 직장도 주고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다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갑자기 국가가 이제 나는 못하겠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아. 이게 시아하인데 인민들이 너무 당황해서 막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망망대해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이 저는 연상이 돼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그때 막 부동산 투기와 증권가 이걸로 막 갑자기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태풍이 온다. 돼지도 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폭발호라고 불러요. 폭발하듯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얘가 옛날에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식당을 차리더니 너무 잘 돼. 그리고 막 외제차를 타고 다녀. 나는 없어. 나도 식당 해야지 그럼. 그럼 눈에 천불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큰 충격과 공포를 준 것이 바로 그 시아하이라는 이 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취재했던 것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열풍 때 사장들이 다 그 베이징은 아니지만 보면 다 야전 침대를 회사에 갖다 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공핍하다가 기회가 왔고 그 다음에 아니 똑같이 지질이 궁상이었던 이분이 갑자기 날아다니는데 나는 뭐야? 그러니까 뭐 몰이라는 거죠. 그리고 체면 가리지 않고 오직 돈을 벌자. 그렇지.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베이징 갔다 왔잖아요. 아니야.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유가 있어. 사람들이 화도 훨씬 덜 내고 부딪히는 일도 없고 표정이 틀려요. 달라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럴 필요 없는 것 같아. 너네 뭐 왜 그래? 뭐 왜 이렇게 무례해? 모든 게 다 곳간에서 인심나는 거고 그렇구나. 여유가 생기면 또 사람도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동안 쌓았던 것들은 남아 있겠지. 그리고 아직도 그 기질이 뱀의 꼬리처럼 있겠죠. 그러나 바뀌었어요. 입국할 때부터 괜찮아요? 그 전에 입국하는 것도 무서웠잖아요. 많이 친절해졌고 굉장히 젠틀하고 네. 우리나라랑 이렇게 비슷한 그런 느낌이 그래요.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이 문화대혁명 그 뭐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거치면서 사실은 이게 낙후 한 3, 40년을 낙후해서 그렇지 사실은 따라잡는 거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옛날에 수교 전후에 중국만 보고 계속 그 상태에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 베이징을 한 20년 전에 갔다 오고서 그때 그 기억만 갖고 있으니까 네. 한참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할 만도 하다 싶네요. 베이징 최근에 베이징은 제가 모르니까 근데 되게 여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완전히 이게 욕망의 그 덩어리인데 서로 이렇게 아직도 경쟁이 심하고 굉장히 구획지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화가 많거든 우리 지금. 가관이야 진짜 술자리에서 보면 다 화내고 있어 막. 이게 말이고 막 야, 내가 이런 지옥도에서 내가 매일 저녁을 보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그 화에서 못 벗어났단 말이야. 근데 중국은 여유가 생겼다는 거야 지금? 어떤 차이일까요? 내가 이만큼 원하는데 이만큼 가졌으면 만족하는 거고 내가 이만큼 원하는데 이만큼 가졌으면 불안하죠. 만족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계속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본주의화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옆집 아이도 있고 옆집 아저씨도 있고 많은데 중국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거는 똑같겠죠. 그런데 여유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2002년도에 중국 갔을 때 느낌이 그냥 무슨 좀비 떼들이 돈을 향해서 뛰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중국 하면은 그 뭐 느낌이에요. 매너, 배려, 인간에 대한 예의 그런 거 별 없었어. 그런 게 생겼다고. 그런 느낌. 진짜 가보고 싶다. 들어간 입국하는 데는 문제 없고. 이제.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그 고태호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베이징 조양구, 자오양구를 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일 부촌이죠. 베이징은 제일 부촌이고 특혜받은 사람들이 사는 데고 네.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니까 또 시골로 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베이징 사실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사실은 뭐 한때는 그냥 우리나라 강남급이에요. 아파트들이 더 비싸기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중국은 땅은 국가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파트가 땅은 내 게 아니야. 70년 임대, 뭐 50년 임대야. 그럼 이 건물 값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다는 건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아마 집을 가진 자들은 정말 여유로울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베이징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베이징이란 도시는 완고한 그리고 자존심 강한 노인네 같은 도시다. 상하이는 좀 바람난 처자 같은 도시. 개혁개방도 원래 빨리 됐고 네. 뭐 화려하고. 근데 그런 어떤 베이징만의 좀 고집스럽게 지켜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제가 좋아해요. 그런 얘기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 사람은 상하이 사람이랑 비슷하게 취급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약간 우리는 뭔가 조금 더 자존심과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돈만 쫓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 베이징은. 그렇죠. 그리고 타지의 사람들이 베이징에 와서 예를 들면은 베이징 인근의 산시성 같은 경우는 석탄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땅을 팠는데 산을 이만큼에서 팠는데 거기 막 석탄이랑 막 황금이 막 나와. 그럼 벼락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 많아요. 제가 산시 석탄 부자 집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 방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일단 그들은 부자가 되면 일단 커요. 그리고 다 대리석을 깔아. 다 까는데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벽장이고 금고예요. 금고인데 보니까 거기에 현금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현금이 가득이야. 너무 놀래서 아니 이거 왜 은행에 잠깐만 이거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는 은행을 안 믿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산시 석탄 부자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무학이 많아요. 시골에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고 문맹이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을 믿지 않는데 그래서 다 현금으로 쟁여놓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고급 취미는 무조건 새 차가 외제차가 나왔다. 그러면 베이징의 차를 가서 사야 돼. 왜냐? 베이징의 물건은 황제의 도시의 물건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는 거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베이징 사람들의 어떤 그 자부심, 내가 황제의 도시에 산다는 그 은근한 자부심이 있어요. 황제 도시 사람들의 인사법은 어때요? 밥 먹었니? 이 얘기 많이 하는데 밥 먹었니가 사실 한국말로 하면 너무 욕처럼 들려서 사람들이 자꾸
중국을 패러디를 하는데 내가 친구한테 막 했더니 선배가 왔다가 어우 부감독 욕 잘하네 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었니가 치팔러마거든요. 치팔러마인데 만약에 조씨야 이거는 발음이 너무 힘들어. 정말 조씨 아저씨 이게 조따 거거든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이거 사실 조씨 아저씨 밥 먹었어요? 아침에 반갑게 얘기하는데 조따 거 치팔러마 이러면 사람들이 지긴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영어로 얘기해도 끝까지 중국어로 얘기해. 왜 그런 거야? 알아듣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말로 얘기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영어를 젊은 친구들은 요즘 잘하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굳이 안 바뀌는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완고한 노인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내가 쩔쩔매면서 영어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게 자부심인 거야. 제가 좋아하는 중국 인사 중에 신년 인사가 전 너무 좋아. 신년 인사? 신년 새해가 새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막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한자로 옮기면 신년 쾌락 끝이에요. 와. 신년 콰일러. 너무 명료하잖아요. 그냥 즐겁게 살자. 이건데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인사는 이거죠. 꽁시 파차이. 꽁시 파차이. 돈 많이 버세요. 역시 돈이구나 또. 네, 꽁시 파차이. 꽁시 파차이. 네, 그래서 이 파차이 할 때 이 차이가 돈 재물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약간 팔자랑 발음이 비슷해요. 파차이. 그러니까 이제 팔자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리에 팔리는 거죠. 예를 들면 번호판 8888은 그렇구나. 막 10억 해도 사. 그래서 팔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재물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 번호 고를 때 너무 싼 번호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 이거 왜 번호도 좋은데 왜 이렇게 싸지 하고 이걸 얼른 골랐어요. 중국 사람들이 번호 얘기할 때마다 이건 뭐니? 그러니까 3833이었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외우기도. 그쵸, 근데 이게 쌈빠 싼싼 그래서 뭐냐면 재물이 다 흩어지는 거야. 삼자가 흩어질 산자랑 같아. 너는 돈을 안 벌려고 작정을 했구나. 3833을 하니. 그러니까 팔자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어요. 저는 인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같은 데 여행하거나 이렇게 사람 많이 안 사는 데 여행하다 보면 되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얘가 와가지고 뭐 허튼 짓을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무너지는 것도 있는데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느껴져. 인도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인도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치인다. 대형 사고가 나도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제 막 지진이나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럼 괜찮아 아직도 너무 많아. 선생님이 그렇게 할 정도로 약간 무감각하다고 할까요? 그 옛날에 그 2002년 또 우려 먹는데 손 내리고 크게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안 들려 잘. 이거 정말 쾌락이다. 그때 그 통역이 조선족이었는데 그 뭐죠? 그 파륜궁. 파륜궁이 엄청 그 중국 대륙을 휩쓸었는데 그거를 그 땅 총리 부인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폭발적으로 됐다는 거야. 근데 중국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때 그 온갖 군데서 그 광장에 모여서 그걸 막 하고 그러는데 이게 조직이 생긴 거예요. 파륜궁이. 그래서 갑자기 이게 안 되겠다 하면서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조선족 통역이 말하는 게 너무 웃겨. 다 죽였어요. 지금 입장 그러니까 없어요. 죽거나 감옥에 갔어요. 무슨 진짜로 죽였다고? 네네. 그 몇 천만 명이야. 근데 그게 파륜궁 조직이 몇 천만 명인데 맞아.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아니 몇 천만 명을요? 그러니까 우리 별거 아니에요. 거기는 확실히 스케일이 틀려요. 사람에 대한 인명 경시 내지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자체가 뭔가 이 통제에 대한 어떤 좀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좀 더 강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뭐 춘절 같은 때 암표 기차 암표 팔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죽일 일이냐고 암표 팔았다고. 근데 아니, 그렇다고 이 죽여 사람을? 암표상들을 그
그 전자 기차역에 세워놔요. 오 마이 갓. 그리고 사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벌백계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그 닭을 죽이는 걸 원숭이에게 보여주다라는 말이 있어. 얘를 직접적으로 안 하고 얘를 공격하면 사람들은 알아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막 충격이네요, 그 진짜. 사형실로 가는 그것이 막 TV에서 막 나와. 사형수. 얘가 이걸 암표를 팔아가지고 지금 사형장에 뭘로 갔나. 암표 팔았다고. 이게 막 싫어. 그러면 더 충격적인 얘기도 있었어요. 뭐예요? 예전에 중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악했던 게 애가 트럭에 치였어요. 근데 안 죽었어. 근데 거기에 20시간인가 방치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지나가서 죽었어. 그래서 그때 물어봤어, 중국 사람들한테. 너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도 가슴 아프고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그랬대. 절대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 절대로. 그 비슷한 사건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어떤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졌어. 어떤 청년이 도와줬어. 할머니가 얘가 밀어서 넘어졌다. 어머머머머.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통해서 걔네들은 그렇게 그냥 지혜처럼 내려온 것 같아요. 우리 사람한테 너무 믿지 말고 그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고 그래라. 지금도 그래요? 그건 많이 이제 변했겠죠. 지금 많이 이제는 지금 많이 변했는데 변했어요. 소창게 제가 친한 친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차랑 부딪혀서 피가 설설 나는데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더래요. 그냥 에워싸서.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 평은 또 잘해 옆에서. 뭐 내가 보기엔 제가 잘못했는데 뭐 계속 떠들면서 피가 나는데 누구 하나 휴지를 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너무나 중국의 공포와 외로움을 느꼈다. 무서운 나라구나. 근데 정말로 그래서 자기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 자전거를 끌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자전거와 차가 부딪히면 무조건 자전거가 잘못한 거야. 어머, 왜? 차가 지나가는 길에 왜 자전거 따위가 지나다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그것도 저는 문화대혁명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어떤 일에 연루되면 바로 또 지목이 돼서 언제든지 이제 또 이게 다 이제 베이징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장이모 또 생각이 나네. 네. 그 황후아라는 영화 보면 네, 맨 마지막에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는데 눈 깜짝할 새 역을 치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공원에 죽어 있는데 눈 깜짝할 새 한관들이 씩 삽시간에 치워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관점, 대치될 수 있는 거라는 관점. 그래서 너무 무섭고 그 통역 얘기 또 할게요. 그 영웅이라는 영화가 상영했었는데 그것도 거기 뻥이 나오잖아. 이영걸이 혼자 들어가서 막 몇천 명하고 싸우잖아. 내가 야, 이게 지금 신화를 누가 썼길래 사마천 그 자객편에 나온다는 건데, 아니 무슨 몇천 명을 혼자 막 이게 말이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통역이 나를 너무 한심하게 보면서, 선생님 삼국지 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삼국지 왜요? 그 조자룡이 뭐 성들도 뭐 몇천 군사 뱉다는 거 안 읽으셨어요? 아니 그 소설이니까. 근데 뭐랬냐면은 우리는 몇천 명은 나와야 스펙타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장인호 감독이 처음에 작품들은 굉장히 리얼리티와 다큐멘터리적인 게 있는데, 사실 연인, 황후아 같은 거 보면 이거 장인호 감독 영화 맞아? 싶은 것들이 물론, 그래서 그 사실은 장인호 감독을 좀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초창기에 장인호 감독의 감독 정신 살아 있었지만 점점 중국 체내화됐다. 중국이 길들여지기가 됐다. 중국 정부는 역대적 모든 왕조들은 난이 일어나서 망했어요. 뭐 그 난이 왜 일어나냐면 결국 인민을 굶주리게 하면 난이 일어나는 거거든. 얘들은 너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공포가 있고, 근데 그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면 결국 그 진시황을 살려주잖아, 이영걸이. 그래서 칼로 막 쓰잖아요, 천하라고. 그거 보면서 돌았구나 장인모가. 근데 그때 그 영화를 인민대회의당에서 상영했어요. 그리고 간부들이 기립박수 쳤다고. 장인모가 이제 안 해. 중국은 결국 뭐가 됐든 먹여 살리는 사람이 이거다. 뭐 이거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장인모가 이제
90년대 내내 90년대까지 맨날 핍박받고 막 금지된 예술가였다가 상상이 안 가죠. 인민 대회장에서 기립박수를 받는 생활. 그때 관객들은 등을 돌렸죠. 네.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니까 네. 동물도 많이 찍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랑 다르지만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동물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보고 그렇죠. 또 중국은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는 게 중국식 합리주의가 있어요.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국식으로 생각하면 안표상을 죽이는 게 안 죽이고 얘네를 살려두고 이 혼란이 방치돼서 우리가 문제를 받는 것보다는 더 현명한 결정을 이렇게 판단했겠죠. 중국식 합리주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인간 본성에 대한 냉정한 합리주의.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쁜 사람이기도 해.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고 먹을 게 없을 때는 네가 나를 죽이는 적이 될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얼마든지 너 죽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상당히 그 신선하고 이미지가 강했던 베이징 도시의 한 장면들을 본 영화가 햇빛 쏟아지던 날들이에요. 네네. 예. 장원가.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예. 그 영화는 어떻게? 이거 되게 잘안 차는 것 같네. 다 만나봤네 내가 또. 맞아요. 아니 아, 원래 잘 잘나셨네. 나셨잖아요. 장면 감독도 만났어요 제가. 이 햇빛 쏟아지는 날도 비슷해요. 이게 계속 우리 문역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이 영화도 보면 딱 그 시대죠. 그 시대고 소설이 원작인데 소설 원작 갖고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애들 시선으로 봤단 말이에요. 네.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비극이잖아요. 근데 이 애들은 주인공 같은 경우 유령처럼 돌아다니잖아. 살판 난 거야 오히려. 아니 너무 좋은 거야. 학교도 안 가고 이게 그렇죠. 어설픈 연애도 하고 너무 좋아. 맨날 이렇게 세상을 자기 혼자 막 탐색하고 네. 어떤 비극을 겪었는데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거야. 우리는 그런 클리셰가 많거든. 어른들이 만든 불행한 역사니까 아이도 희생자야. 그래서 막 부모의 그 비극을 막 보면서 막 되게 센치하게 가고 그러는데 얘는 그러거나 말거나 여튼 너무 생명력 있게 살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잘 자라났어. 나중에 꼭 굳이 보여주잖아.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죠. 애들처럼 장난치고 이런 거를. 다시 말씀드린다. 호연지기. 나 이 말 왜 이렇게 쓰지? 중국하면서 호연지기 엄청 쓰네. 호연지기도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다른 단어를 쓴다면 뭐 담대함, 무심함, 아 괜찮아 이런 건 것 같아요. 그 감독이 원래 배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신부통하게 얘기해. 그래서 너 배우 출신도 되게 연출 이렇게 잘하냐? 이렇게 칭찬하냐? 근데 자기는 원래 그 감독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저 학원 다닐 때 거기서 연출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뭐 감독 그런 거 당연하다는 거야. 자꾸 올라오잖아요. 알았어 그래. 그래서 근데 굉장히 집요한 거야. 그 역할 맡을 때 구용진이라는 영화에 나와서 거기 보면 원래 나이가 많아가지고 캐스팅이 안 되려고 그러는데 감독을 쫓아다녔다는 거야. 6개월 정도. 나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있잖아. 비슷하게 생겼어 감독하고 이 주인공. 네, 그래요. 얘도 한 6개월 만에 찾아내. 계속 오디션 보고 6개월 동안 하다가 찾아내네요. 잘하잖아 얘가. 그래서 굉장히 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 감독이 뭘 해내겠다 하면은 그 캐스팅이 진짜 중요한데 캐스팅이 반이거든 어떻게 보면 영화에.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진짜 그걸 알잖아. 다큐멘터리 감독 몰라. 이렇게 평가르기를? 그런 면에서 되게 집요함이 있고 실력이 있는 감독이었지. 그 붉은 수수밭에 출연했을 때 그 배우로서도 얼마나 멋있게 연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연기도 잘하지만 진짜 감독으로도 이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을 두고 이제 약간 삼각관계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 말고 다른 남자랑 이 미란이랑 뭐 이렇게 같이 좀 많이 다니고 뭐 수군당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대사가 너무 인상이 깊었던 게 그런 대사가 나와요.
나도 얘가 너무 좋아서 뭐 키스도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나는 감독이 그 시대를 되게 잘 포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상을 해보니까 그때 애들은 진짜 그랬을 것 같아. 뭐 가르쳐주는 애가 사람이 있어요? 뭐 엄마가 가르쳐줘? 학교에서 성교육을 해? 다 부모도 집에 없고 응. 다 일하러 나가 있고. 그리고 시대는 그렇지. 그렇지. 막 문화대혁명 난리 났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피는 끓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막 욕망이 넘치는 상태에서 애인이랑 둘이 있는데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훌륭하다. 그러니까 원작은 왕삭이라는 그 작가의 그거를 따랐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90%는 이 장원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얼굴도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거기가 그 아버지가 또 이렇게 군인 출신의 그렇죠. 가정이고 그리고 어릴 때는 그 시대 중국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전쟁 영웅이 되기를 꿈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 그 막내가 태어난 것도 그게 풍선인 줄 알고 불었기 때문에 막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뭔들 알았겠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지. 그렇죠. 저는 거기에 플러스 뭐냐면은 그 장웬 감독의 그 처음에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전 쭉 보면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혼자서 끝날 집에서 그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막 발로 짓밟고 쟤들이 왜 저러지 알고 보니 자기 혼자 이렇게 둥둥 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천하에 못 믿을 것이 인간의 기억이구나. 맞아요. 예, 그냥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가 내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기억 속에 집어넣어서 그게 현실로 됐을 수도 있었겠다. 우리가 여행지로서 베이징을 생각할 때 든 생각이 있는데 인도는 가본 사람들이 두 개로 딱 나눠요. 인도는 갔다 온 사람 중에 반은 절대 안 가. 다시 저 안 가요. 다시 인도 죽어도 안 가. 저 안 가요. 나머지는 계속 가고 심지어는 몇 년 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몇 년 살았던 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여기 살아? 그랬더니 너무 더러워서 편하대. 바라나시에 살았는데 너무 더러워서 편하대. 거기 가면 개똥, 소똥, 말똥, 쓰레기 다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챙기고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중국도 약간 극단으로 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는 중국 안 와. 이런 사람이 있고 중국 계속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중국 양파 껍질 같다. 중국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담대함?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대육적 기질?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 인생은 그래. 인간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해. 근데 뭐 어떡해. 인생이 그런 건데 뭐. 그냥 열심히 살자. 돈 많이 벌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신년 인사가 신년 파라. 정말 아주 심플하고 신선한 것 같아요. 지구상 최고의 현실주의자들. 그래 중국 사람. 맞다. 지구상 최고의 현실주의자라는 말이. 그 중국 친구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결혼식에도 가시고 막 그러셨을 네. 것 같은데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중국 친구 따라가가지고 갔는데 그 정말 시골이었거든요. 갔더니 그 마을에서 외국인이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온다고 한국인이 온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엄청 기대를 했는데 제가 걸어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저 입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한 2005년. 하천성? 아니요. 허난성. 허난성. 멀지도 않은 곳인데 근데 거기가 약간 미루나무 같은 게 쫙 있는 길에서 저쪽에 시골 사람들이 까맣게 모여 있는데 이제 제가 가니까 갈수록 그분들이 너무 실망하는 거야.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자기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이제 같이 도와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저보고 동생 결혼식이었는데 주례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둘이서 막 짜서 얘가 이제 모처럼 고향 와서 얘 좀 면을 세워주자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주례사를 하고 이제 그분이 마치 한국을 알아듣는 것처럼 동시통역을 하고 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외국인이 처음 오고 막 경사 났다고. 아니 얼마나 시골이길래 한국 사람
그 어머니가 기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대요. 본 적이 없으시대요. 네, 타본 적이 그러니까 없네요. 중국이 우리가 뭐 빛의 속도로 변하고 굉장히 급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농촌에는 이렇게 한 번도 열차를 못 보신 분도 계시고 보면은 무슨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요. 어떤 동굴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발견됐다. 사천성 뭐 어디에 가봤더니 거기에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지도 모르고 동굴에서 막 무리들이 막 같이 살고 있다 발견되기도 하고 이렇게 넓구나 중국은. 그래서 점점 중국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점점 조심스러워지죠. 맞아요. 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말을 안 했지만 무슨 티벳부터 헤이룡장성, 내몽고 다 가봤거든요. 티벳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우체투지 하시는 분. 오체투지 절하면서 2년 동안 가는 사람이 있고 길에서 만나요. 많아요. 뒤에 저기 누이 동생이 수레 끌고 이렇게 가고 있고 2년 동안 얘는 이거 하고 있고 막 떼국물 질질 흘리면서 또 어디는 또 어마어마한 부자래 가지고 뭐 헬기를 타고 마중을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다양성이 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요. 베이징만 해도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길을 쓰고 보따리를 싸서 여행을 떠나는군요. 그래서 직접 보고 네. 듣고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도시 mentoring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베이징에 살 때 뭐가 제일 좋았어요? 화려한 베이징의 겉면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뒷골목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만나는 것 같은 풍경들이 그 뒷골목에 다 살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칼 가는 아저씨, 두부 파는 아저씨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놀고 그분들 집에 가서 만두 만들어 먹고 춘절 때 고향 가면 또 그 고향 가는 기차 타서 따라가고.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받아들여줘요? 네, 이제 베이징 살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런 아. 분들을 자주 찾아가고 이제 놀고. 근데 그런 사람도 일각도 두려워하죠. 일각. 일각도 좋아하죠. 그렇게 친해도 일각. 그러니까 일 위안에 100분의 1? 일. 또 쓰는 거는 무서워요. 그거는 또 그게 아마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어떤 돈에 있어서는 좀 양보가 없는 거는 맞고 하지만 정말 친구가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다 퍼져요. 다 퍼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저요? 네, 중국 영화는 너무 오래 쉬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쉬신 것 같아요. 그 뭔가 달라요? 다른 색깔이 있어요? 에이, 공통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현대 중국 영화는 매우 지루하다. 아 그래요? 왜냐면 문화적으로는 가치가 점점 없어질 거다. 그 다 선전국 산하로 가가지고 아 그냥 선전의 도구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학생들도 자기들 영화 뭐 별로다 생각해. 왜냐면 상상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색깔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옛날에 5세대 뭐 이때 좀 괜찮았지. 근데 5세대가 왜 이렇게 융성했냐면은 정부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 베이징 영화관에서 뭘 봤냐면은 볼 게 없잖아.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집이 있었대. 그것만 본 거야. 이 장이모 세대가. 잘 만드네. 그것만 점수만 습득했어. 그리고 이제 지방에 스튜디오에다 보냈어. 애들을 가서 공모해라. 근데 너무 넓으니까 저 황토지 이런 거 만든 시안 스튜디오라고 아주 그냥 산골짜기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무슨 영화를 만드는지 뭘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 만들어 막 찍은 거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 아주 이상한 천재 세대가 나와가지고 영화를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중국 정부가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90년대부터 갑자기 다 잘렸어. 니들 뭐 했어? 그러면 야 5세대 나올 때 니들 뭐 했냐? 그래서 다 잘렸어. 그런 영화들이 어떤 것들이 붉은 수박 같은 뭐 황토지, 붉은 수박 한 세대가 나왔어요. 되게 많아 영화들이. 청카이거 뭐 장이고 이런 장이고. 세대들.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건 그때 같이 떴던 사람들은 나중에 흐지부지 됐는데 여하튼 그때 문화 그 영화 담당 관료들은 다 잘렸다고. 이것들이 뭘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정부가 관심이 없으면 잘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언할 수 없는 게 또 좋은 영화들은 그 와중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다라는 영화 혹시 아 봤어요. 네 보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정말 시골의 농민과 음. 장애인 여성의 이야기인데 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제일 감동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나중에는 그 도시에 그 나라에서 주는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막 가서 막 보도진이 막 달려들어서 막 너무 좋죠. 집이 생겨도 너무 좋죠. 막 이러니까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집에서는 당나귀랑 닭은 어디 살아요? 오. 아, 그 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집에서 당나귀랑 작은 것을 사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가축들도 같이 살고 아. 당나귀랑 일도 하고 이런 건데 이런 아파트에선 걔네들은 어디 살아요? 이 말이 너무 아팠는데 일단 개봉이 금지됐고 근데 저 아름아름 알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네. 영화 좋아 막 볼 수 했더니 있어요? 한국에서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영화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네. 먼지가 되어 사라지다가 한국에선 흙으로 돌아가다 뭐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감독은요? 그 유명 감독은 아니에요. 네. 네.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뭐 영화 평론가라고 다 아는 건 아니고요. 뭐 네. 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내가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 그러게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도시멘터리는 영화로 또 뭐 문화로 음식으로 뭐 여행 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베이징은요. 저희가 준비한 게. 그러면 이제 다음 도시는 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저희가 한번 또 의논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댓글 속에서 저희가 새로운 도시를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잊지 말고 꼭 하시는 거 있죠? 너무 진짜 애절하다. 앵벌이 같아.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저한테만 하래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짜이찐! 짜이찐.